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7급 시험이죠. 10월 15일 날 7급 공채 시험이 있었고 거기 교정학 기출 해설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도 몇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기출에서 많이 익숙했던 부분도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보통의 구성 정도? 약간 난이도는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면 괜찮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전체 다른 과목까지 해서 어떻게 맞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학 파트에서는 한 80점에서 84점? 한 그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게 보는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풀기가 조금 난해한 한 상급 문제도 한 세 문제 정도 있었고 그 외에 그 중에서 특히 그 수갑의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문제여가지고 별표는 그동안 시험에서 출제된 예가 없었는데 별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 문제는 아마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는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 간단히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영자 선정 기준. 이건 전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나이 기준 18세에서 65세 미만, 그리고 건강 장애 없을 것도 있고 처우 등급은 개방 완화고 외부 통근 작업이죠. 그다음에 가족 친지 등과 연락하고 지낼 것도 있고. 4번이 답이죠. 집행할 형기는 5년이 아니라 7년 미만이고요. 가석방 제한되지 않을 것.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수용자 처우와 권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수용자의 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 강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죠? 우리 알고 있죠? 재판 청구권 침해. 그래서 우리 법령까지도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 문제이긴 하지만 비교적 쉽게 이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답이고 그다음에 2번에 헌법소원 사건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접견할 때 교도관 접견 내용 녹음 기록한다. 이거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죠.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서 바로 위헌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2번 수용자가 보내는 모든 서신의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는 거. 이것도 오래된 판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법령이 다 봉함 제출이 원칙이고 무봉함 내지 미봉함은 이제 예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해한다가 결론이고 4번 선거권 판례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전면적 획일적 제한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선거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달리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전자장치 부착법상 검사가 성폭력 범죄와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명시되지 않은 거. 이것도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 3번이 답이고요. 3번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기출문제 중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변형한 사례가 또 있었죠. 또 기출문제만 봐도 똑같은 형태로 냈네라는 걸 아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는 전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해설을 제가 그 법령을 달아놨는데 밑에 법령 부분을 가보면 자, 전자장치 부착법 5조 1항입니다. 밑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후 10년 내 다시 범죄. 그 다음에 성폭력 부착 전력 있는 경우 또 범죄 저지른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2회 이상 습벽이 있는 경우, 4번이 19세 미만 자에 대한 범죄, 바로 5번이 신체 정신적 장애 있는 자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중간초우, 자, 중간초우에 관한 경우도 몇 년 전에 신설이 되고 나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숫자 가로넣기가 출제됐으니까 이것도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대신 여기는 개방시설에 수용된 중간초우와 지역사회에 수용하는 중간초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앞에 박스의 문장을 보면
개방 또는 완화 경비 처우급이고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 시설에 수용된 개방 시설에 수용하여 중간 처우 실시하는 이거에 대한 요건입니다. 지역사회 요건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전제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형기하면 3년 이상이고 범죄일수 2회 이하죠. 앞에 3, 뒤에 2. 그 다음에 중간처우 받는 날로부터 가석방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몇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게 이제 개방시설 수용 3개월부터 1년 6개월 이하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그래서 3, 2, 3. 2번이 답이 됩니다. 참고로 개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죠? 수용돼서 중간처우 받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지죠. 요것만 1년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미만입니다.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거. 여기는 이하고 여기는 미만입니다. 이건 지역사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형집행 법령상 개별 면담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 요원 지정하면 외국인 그죠? 외국인 수용자죠. 외국인 수용자 같은 경우엔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소장이 전담 요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전담 요원이 평상시에 뭐 개별 면담이나 고충 통역 뭐 그죠? 연락 업무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6번 모피트 청소년기 한정형 일탈의 원인입니다. 모피트는 생애 지속형 범죄자와 청소년기 한전형 범죄자가 있는데 생애 지속형은 어린 시절부터 해서 나이 먹도록 계속 그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청소년기 한정형은 쉽게 말하면 사춘기 때 잠깐 삐딱하게 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건데 정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밑에 해설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해설의 밑줄 부분을 보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성숙 격차가 있고 기억번, 그 다음에 사회적 모방 디귿이 있고 또 한 가지 뭐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니은의 신경 심리적 결함과 리을의 낮은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생애 지속형 범죄자와 좀 관련이 있는 거고 청소년기 한전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7번. 교도작업 운영 특별회계하는 법령상 제품 생산 판매 회계 관리 옳은 거 고르시옵니다. 법무부 장관 이거 아주 많이 나오죠. 1번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되고 2번 교도작업 계량 확장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일반 회계 전입된 금액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교도작업 생산된 제품 전자상거래 방법을 민간기업에 판매도 하고 위탁 판매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4번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는 특별회계 세출의 세출 항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다음 8번 우리나라 교정 역사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도 예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 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역사 문제 중에도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고려조선 하면 석전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선시대에 제수 수감하는 수감 담당 기관 전옥서 바로 갑오개혁 이후에 경무청 감옥서 이름이 바뀌었죠. 3번이 답이죠. 갑오개혁 시 근대적 행정제도 도입으로 간수 교습 규정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갑오개혁이 아니고요. 간수 교습구역 이거는 뭐냐면 간수를 어떻게 채용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구고 일제시대입니다. 1917년도에 바로 일제시대 때 요 간수 교습 규정 만들어 가지고 간수 교육 채용했던 그런 거니까 시기가 잘못됐죠.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광무시대 제정된 감옥규칙에 징역 수용자 누진초 규정한 징역표 범죄인 개과천선 수용자 4종으로 분류하고 완화된 처우 실시했고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뭐 보통자, 특수기능 소지자, 노후자, 부녀자 이렇게 4종으로 분류해 가지고 단계별로 수감 기간에 따라 완화된 처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형집행법 시행 법령상 수용자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접견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번 수용자의 접견 매월 사회고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 접견할 때는 별도로 그죠? 예, 보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월 사회 보장을 하면서 경비처급별 접견 횟수와는 또 달리 별도로 보장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맞습니다. 니은번 수용자의 접견 시간 30분 이내에 맞는데 소장은 수용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 시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럴듯하지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를 골라내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밑에 해설을 제가 자세히 달아놨는데 니은번 해설의 셋째 줄 가보면 수용자의 교화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접견 시간대 외의 접견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이 사유로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은 안 들어있고요. 19세 미만은 뭐 19세 미만이나 교정성적 우수자, 교화 사회복귀 등등등일 때는 19세 미만만 얘기하면 접견과 관련해서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점이 됩니다. 이거 좀 조항을 섬세하게 봐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고요. 디귿번 형사사건을 수사재판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하는 경우 접촉 차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죠? 형사사건 수사재판 받고 있는 수용자는 미결 수용자와 마찬가지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한해서 그래서 차단되지 않는 곳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옳고. 리을번 외국인 수용자 국어로 의사소통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청취 녹음 녹화될 때 외국어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청취 녹음 녹화가 된다면 외국어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청취 녹음 녹화 안 된다면 뭐 외국어 써도 되겠지만 청취 녹음 녹화를 전제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 금지가 원칙인데 국어로 의사소통이 도저히 곤란하다. 접견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소통까지 안 될 정도면 청취 녹음 녹화되더라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다면 외국어는 이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리을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고요. 10번 성폭력범죄와 성중독 약물치료법입니다. 약물치료법 문제 먼저 기억 1번 교도소 구치소장은 가석방 요건 갖춘 성폭력 수용자에 대해 약물치료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등등 설명, 그 동의 여부 확인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가석방 요건을 갖춘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장 지체 없이 바로 수재지관할 검사에게 인적사항, 규정성적 등 통보 의무 있고 3번 규정시설장은 법원 치료명령 결정 확정된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위원회 또 적격 심사 신청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인데 검사가 필요한 사항에 조사 요청할 때는 교도소 구치소장한테 하는 게 아니죠. 누구다? 보호관찰소장이죠. 그래서 그 치료명령 피의 청구자, 주거지 또 검찰청 수사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 동기 등을 요청하는 거지 교도소 구치소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11번 형집행 법령상 여성 수용자 처우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죠. 1번 여성 수용자 유아 양육할 때 기간이 잘못됐죠. 생후 24개월이 아니라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 2번에 부인과 질환 검사 포함 이거 몇 번 나왔던 문제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2번 남성 교도관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 실내 상담할 때는 어떻게 투명한 창문에 누구를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었고 4번 소장은 여성 수용자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이 있을 때 60일 지나지 않은 경우 어떤 거 모성보를 해야 정기적 검진 등 적절한 조치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12번 형집행법상 혼거 수용 사유 옳지 않은 거 혼거 수용하면 시생교죠.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생명, 신체, 정서적 안정, 교화 사회복귀. 그래서 뭐 간단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2, 3, 4번이고요. 1번 안전질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 자, 그다음에 3번 형집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옳은 것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 관련자 분리수용 접촉금지 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번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로 검열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검열 금지지만 검열 가능한 건 딱 하나 있죠.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절대로가 틀렸고요. 3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로 정한 조사에 참석할 때 도주 우려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로 시설 지급 의료를 잊게 할 수 있다는 규정 있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 접견 교도관이 참여 관찰 못한다? 아니죠. 참여 청취 녹취는 못하는데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은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죠. 4번 틀렸습니다. 14번 문제. 화이트 칼라 범죄에 옳지 않은 것. 화이트 칼라 범죄는 경제 사회적 불신감 조장 그리고 공중 도덕식 감소, 기업 정보 신뢰 훼손, 뭐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어떤 파급 효과죠. 2번 화이트 칼라 범죄 심각한 건 청소년 비행 등등등 하류 계층 바로 표본 그거 따라한다는 거고. 5번 오늘날 화이트 칼라 범죄의 존재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대체로 초기 서덜랜드의 정의보다 의미를 좁게 해서 틀렸죠. 네. 의미를 조금 더 서덜랜드는 아주 명확하게 그죠? 사회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활동 관련 범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래서 뭐 직업범죄, 기업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등등 그래서 유형화하면서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좁게 해석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화이트 칼라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큰 반면에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권력과 격탈하여 은밀히 이루어진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암수율이 높다고 하죠. 15번 범죄 피해자. 자,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다 고려 사항이죠. 양형시 고려 사항입니다. 그 다음 2번 피해자는 2심 공판 절차에서 계속된 법원의 소척법에 따라 피해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심도 되고 2심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심까지는 가능한 거죠. 2번 정답이고 3번 레크레스 하면 피해자 도발 기준으로 분류했죠. 가해자 피해자 모델,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모델. 자, 4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피해자 보호기금 납입된다. 이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다루는 법은 아닌데 이게 문제 푸는데 지장을 주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16번 중화기술 이론의 사례 책임의 부정. 책임의 부정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 배가 고파서 편의점 빵 우유를 훔쳤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지정 대상자인데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남의 탓을 하는 거야. 바로 내 책임은 없어. 책임의 부정. 바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야. 이런 뜻입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성매수했지만 합의하여 매매한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누구도 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무런 피해자도 없죠. 합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해의 부정에 해당이 되고 3번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받은 사람은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의 차량을 훼손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4번 교통범칙금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 실적 때문에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고 따진다면 함정 단속하는 건 나쁜 짓이다.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당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비난자의 비난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이 답입니다. 17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지원협의회 각종 수용자 취업에 도움을 주는 단체인데 3번은 아무 관계가 없죠. 앞에 그럴싸하게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 대상이란 말 붙어있지만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사전심의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나머지 1번, 뭐 2번, 4번 이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기능 법조항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8번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징역, 금고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특히 설치된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에 분리된 장소에 집행하는데 23세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할 수 있다. 맞죠? 2번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사용목이 안 되고 15년 유기징역이고
3번 가석방 기준이죠. 무기형은 5년이고 15년 6일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 기준 3분의 1. 4번이 답이죠. 형사사건의 심리, 다른 사건과 관련이 된 경우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병합이 아니라 지장이 없으면 일반 사건과 달리 소년 사건은 어떻게 한다?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분리한다라는 특칙이 있습니다. 자, 19번. 가석방자 관리 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옳은 것만 모두 걸. 이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번. 교정시설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 취소 실효 사후 석방자로 지켜야 될 사항, 도착 기한 등등등 가석방증 발급 맞고요. 니은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 니은번을 골라내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 확인받는 건 맞는데 동시에 때문에 틀렸어요. 동시에 종사할 직업 계획 세워 서면 신고인데 이런 서면 신고하는 거는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라는 별개의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요. 해설에 제가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디귿번. 관할경찰서장 변동 없는 경우 외에는 6개월마다 그 가석방자 품행 등 만들어 가지고 그죠? 교정시설장 통보하게 돼 있고. 리을번.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국내국에 여행 후가 잘못됐죠. 여행하기 전에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여행 후에 신고하여야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고요. 자, 20번 민영교도소법 문제입니다. 1번 민영교도소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교정법인 수입이 아니라 뭐죠? 국고 수입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2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민영교도소 직원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이고. 3번 검찰총장 아니죠? 민영교도소 업무 법인 지도감독 지시명령하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 교정법인 대표자 교정법인 운영한 민영교도소장이 될 수 없다죠. 겸직금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21번 문제. 교정상담 기법 설명 옳지 않은 것. 행동수정요법 중 정적 강화는 대상자 어떤 사람 바람직한 행동했을 때 싫어하는 걸 제거해주는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만 유심히 보더라도 골라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에 대해서는 좀 평상시에 공부하는 여기까지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걸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제공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에 이끄는 거고, 여긴 싫어하는 걸 제거해주는 방법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부적 강화 해설에 적어놨죠. 네거티브. 자, 그래서 정적 강화가 아니라 부적 강화를 내용으로 하니까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2번 현실요법, 유대관계, 현실 범위의 욕구, 실현, 충족. 그다음에 2번 교류 분석, 상호 피드백, 교환, 상호 교류 과정을 하는 거죠. 행동 변화 이끄는 거. 사회적 요법은 심리적 행동요법 약점 보완, 그리고 사회적 지원. 맞습니다. 22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갑의 사용 방법.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별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려운 파트였어요. 약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이송 출정 호송할 때는 한 손이 아니라 앞으로 양손 수갑 매는 거예요. 양손 앞으로 수갑, 앞으로 사용. 이 방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양손 수갑이고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2번 도주자살 차에 위에 그릴 때 양손 수갑 앞으로 채우고 안 되면 뒤로 채우고, 3번에 위력으로 직무방해 양손 수갑 앞으로 채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 수갑 일시적 쓰되 사용하게 되면 즉시 중단하고 다른 장비 대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명령. 1번이 답이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금고 이상 형집행을 받게 되면 형집행 종료 면제 가석방된 경우 자녀 집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 기다렸다가 형집행이 끝난 다음에 자녀 기간을 집행하게 돼 있죠. 3번은 국공립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형집행 유예할 때 500시간까지 사회봉사 가능하고, 4번 자녀 집행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녀 집행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도 비슷한 지문이 있는데 4번이 답이죠. 치료감호법의 보호관찰인데 4번에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받게 되었을 때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고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정지된다가 아니라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진행하다가 형집행 끝나고도 남은 기간이 있으면 곧 잔여 기간만큼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1번은 치료감호 가종료되면 보호관찰 시작 사유고 그다음에 2번에 법정 대리인 등 치료 위탁 이것도 시작 사유고 3번의 기간은 3년입니다. 자, 24번 했고 25번이죠.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 먼저 1번은 낙인 이론, 하위문화 이론, 각종 이론 등의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한다는 표현이 맞고요. 통합하는 시도죠. 그다음에 2번이 답입니다. 해체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면 범죄와 재범률을 낮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표현이 틀렸죠. 이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잖아요. 이론 자체가 해체적은 요 반대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재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해체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화해를 시도하지 않는 낙인 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 개념이니까 이거는 재통합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 범죄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복귀 수치심을 느껴 하고 찬다. 이건 전형적인 이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4번 브레이스웨이트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 지향 그리고 가족 사회 지도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영향을 주었다. 바로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배경 이론이 바로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 이론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이 끝났네요. 여러분 지금 해설 보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요소요소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정 비율은 기본적인 문제고 그동안 기초에서 많이 봤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또 향후에 내년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기본적인 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법령이라든지 이론 부분을 약간 난해하게 그죠? 조금 들어간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유형을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완하는 개념으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